라오스 불교 성지 순례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메이저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 라오스가 역사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또 사실 기록이라고 남아있는 것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 법보신문 지면을 통해서 라오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라오스 불교사를 연재했었는데요. 연재를 하면서 이 부족한 역사의 틈들을 나름 유추하고 이 상상해보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그 연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공백들을 조금 상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즐거움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전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남아시아라고 말하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혹시 인도차이나 반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조금 슬픈 느낌이었습니다. 인도차이나, 즉 인도와 중국의 중간, 사이, 그 정도의 표현이죠. 그 이름의 어떤 특징이나 주체성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지칭할 때 성씨나 이름을 얘기하는 대신에 김씨네와 박씨네 사이에 살고 있는 아무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인도의 동쪽 그리고 중국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 오래전부터 인도와 중국의 정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와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야말로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두 곳이고요.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거대한 추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두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오히려 인도와 중국의 이 앞선 문화를 가장 지근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또 화려하고 다채로운 문화의 꽃을 피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화권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독창적인 문화의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아무도 이 동중국, 이스트 차이나 반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죠. 이 중국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 우리는 또 우리만의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도차이나 반도라는 이름 속에서는 그런 느낌은 안 옵니다. 오히려 좀 다른 역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돼 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라오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 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근현대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더 과거로 올라가면 중국과 인도의 지배를 받기도 했는데요. 물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나라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름과 전혀 다른 국경선을 가진 나라들로 역사 속에서는 존재했습니다. 이 지금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다, 어느 나라를 침략했었다, 어느 나라를 지배했다, 이렇게 단순한 도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이 라오스의 역사를 그렇게 살펴보기에는 그 범위를 정하기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오스는요, 북으로는 중국, 동으로는 베트남, 그리고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서쪽으로는 태국,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국경선의 윤곽이 정해진 건 식민지 시대에 이르러서입니다. 19세기 무렵에 라오스는 루앙프라방, 위엔짠,
참파삭이라고 하는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 세 나라는 그 이웃 나라, 바로 인접해 있던 강력한 국가였던 태국의 영향권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요, 라오스의 운명은 그야말로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1883년에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서 후에 조약이라고 하는 제1차 개미 조약이 체결되면서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령이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베트남을 보호령으로 포함시키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요. 메콩강의 동쪽에 대한 지배권을 프랑스가 빼앗아 갑니다. 바로 지금의 라오스 지역입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해서 지배권을 갖게 된 메콩강 동부의 루앙프라방, 위엥짠, 참바삭 이 세 나라를 합쳐서요, 루앙프라방 왕국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결국은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선포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후일 이 프랑스는요, 루앙프라방 왕국의 다수 민족이었던 라오족의 복수형, 즉 라오스를 국가명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결국 라오스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라오스는 1949년 7월 19일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하지만 이 국방이나 외교, 재정권은 여전히 프랑스가 갖고 있는 사실상 형식적인 독립이었습니다. 이 국가는 독립한 이후에 다시 우파와 좌파로 분열되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듭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1953년 프랑스 라오스 조약에 의해서 이 루앙프라방 왕국의 통치자였던 사사반 봉을 국왕으로 입헌군주국의 형태로 라오스는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우파와 좌파의 대립은 극심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인접해 있던 베트남의 공산화가 진행되면서 라오스에도 그야말로 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 좌파인 파테트라오가 북베트남과 연합해서 이 라오스 정부군과의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1975년에 이 정권을 잡으면서요, 왕정은 폐지가 됐고요. 공산주의 국가인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공산 정권의 탄생은 이 라오스 스스로의 선택이라기보다는요, 바로 인접해 있던 이웃 국가 베트남의 전쟁과 또 공산화에 따른 부수적 결과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리고 일본의 패망을 틈타서 독립을 선언한 베트남은 이후에 프랑스와의 전쟁, 그리고 이 미국의 개입으로 남북이 분열되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베트남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 인접해 있던 라오스는요, 자이반, 타이반으로 이 전쟁에 휘말리고 맙니다. 이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과 손잡은 파테트라오는요, 라오스 정규군과의 내전을 벌여 북부 라오스 일대가 베트남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라오스는 결국 베트남 전쟁 물자의 조달 길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명 호치민 루트라고 하는데요. 이 길은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눈치챈 미국은 이 라오스의 산악지형에 밝은 동북부의 소수민족들을 라오스 동북부의 소수민족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요, 이 호치민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수차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폭격도 병행됐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이 1964년부터 1973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이 라오스에 투하된 폭탄이, 물론 비공식적이긴 하지만요, 약 20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 투하한 폭탄, 즉 210만 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국토의 면적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폭탄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라오스의 모든 국민들에게 각각 1톤의 폭격이 가해진 셈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라오스의 국토는 완전히 황폐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약 8천만 개에 달하는 불발탄이 지금까지도 라오스 영토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해마다 평균 한 50여 명 정도의 라오스 국민들이요, 이 불발탄의 피해를 입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냉전 시대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던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이를 묵인했던 이 라오스 왕가의 조력은 사실상 베트남 전쟁의 종식과 함께 라오스에도 입헌 군주제의 폐지, 그리고 공산 정권의 수립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결국 라오스의 운명은요, 주변 강대국들의 회오리에 표류하는 이런 형국이고요. 최근에 이 박항서 감독 신드롬으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 그런 여론들도 많아지는 분위기인데요. 베트남 전쟁의 또 다른 축이었다고 할 수 있는 라오스. 그 이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역사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차별 폭격에 의해서 전 국토가 폐허로 변하고 또 공산 정권이 수립한 이후에는 태국과 미국의 경제 봉쇄로 경제는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1990년대 소련의 해체, 그리고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일부 시장 경제가 도입되긴 했지만요, 여전히 정치 체제는 공산당 독주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라오스의 면적은 한반도와 거의 유사한 약 1.1배 정도 크기고요. 그에 비해서 인구는 한 700만 명, 2018년 기준입니다. 한 700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 2,050달러. 이것도 2017년 기준입니다. 2017년 기준이긴 하지만 사실상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75년에 공산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요, 전체 인구의 약 10분의 1 정도가 이 태국으로 탈출하면서 인구가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정부가 피임기구 사용을 금지하면서 인구는 조금씩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15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출생률이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라오스의 과거로 돌려보고자 합니다. 감탄할 만한 구조와 대칭을 자랑하는 궁궐은 멀리서도 보인다. 실로 거대한 크기의 이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왕의 거처는 화려하게 장식된 문과 훌륭한 접견실, 아름다운 방들을 갖추고 있다. 모든 방들은 썩지 않는 목재로 만들어졌고 안과 밖은 훌륭한 석재로 꾸며져 있으며 금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왕의 거처에 있는 넓은 정원에 들어서면 벽돌로 만들어지고 기와로 덮인 거대한 건물들을 볼 수 있다. 만약 내가 궁전의 모든 부분들, 그 화려함과 건물들, 정원에 대해 정확히 묘사하고자 한다면 좋게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것이다. 1672년에 네덜란드의 상인들과 함께 란상 왕국에 도착했던 예수회의 선교사 조반니 마리아 레리아 신부가 기록한 란산 왕국의 수도 위앙짠의 모습입니다. 당시 란산 왕국은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보다 넓게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의 거점지였습니다. 이 14세기에 건립된 란산 왕국이 바로 오늘날 라오스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1991년에 제정된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의 헌법 전문에를 보면요, 다민족에 의해 형성된 라오스 인민은 몇천 년을 거쳐 사랑하는 이 땅에 정착하며 발전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파응움 왕시대에 우리들의 조상은 통일된 란산 왕국을 건국해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라오스의 국토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위협과 침략을 받아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라오스의 뿌리가 란산 왕국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이유는요, 이 란산 왕국이야말로 라오스인들이 건립한 최초의 통일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란산왕국 이전에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 통일된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 수시로 파간, 그러니까 미얀마나 또는 크메르 앙코르, 지금의 캄보디아죠. 또는 응오,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스코타이라고 불렸던 태국, 이런 인접해 있는 국가들의 일부가 되거나 또는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라오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갖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가 극히 미약하고요. 14세기 이전 라오스 역사는 대부분 신화나 구전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라오족에게 이 불교가 전해진 것도 5세기경이라는 주장이 있기는 하는데요. 이 실제 불교가 정착된 것은 바로 이 란산왕국 시대라는 게 정설입니다. 이 역사만 살펴보면 라오스는 사실 우리한테 좀 낯설고 먼 나라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라오스를 찾는 발길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장기간의 경제 봉쇄 그리고 폐쇄적인 국정 운영은요, 역설적으로 라오스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수많은 외침, 식민 지배, 그리고 공산화라는 경랑 속에서도요, 이 라오스는 전 국민의 67%가 불교 신자라는 이 놀라운 통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토착 종교하고 융합된 불교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한 98%에 달하는 불교 신자를 갖고 있는 나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그런 폐쇄적인 국가 운영으로 인해서 외부의 종교, 즉 기독교 등 다른 문화권의 종교가 유입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덕분에 이 유럽 관광교역이사회라고 하는 ECTT는요, 이 라오스를 2013년에 세계 최고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관광산업은 라오스의 매우 중요한 국가 수입원입니다. 2011년에는요, 라오스를 방문한 우리나라 사람이 이미 35,000여 명에 육박했었다고 합니다. 이 불자들에게도요, 새로운 불교 성지로 각광받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라오스인데요. 이 한때 꽃보다 청춘이라고 하는 TV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라오스를 방문했던 젊은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TV를 타고 전해지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불교 성지로 불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라오스의 근대 역사는 사실 그 이전의 라오스가 품고 있는 불교 사회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하고 또는 좀 가슴 아픈 부분들도 많은 역사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역사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라오스가 갖고 있는 불교사, 그 투쟁의 역사, 또 그 발전의 역사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요. 다음 시간부터는 라오스의 불교사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라오스를 대표하는 두 곳의 도시는 수도 비엔티엔과 옛 수도 루앙프라방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위엥짱과 루앙파방입니다. 발음이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른 이유는요, 프랑스 식민 지배 시기의 흔적입니다. 도시의 이름에는 국가의 흥망과 지배 권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교의 전례와 확산 그 자취도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라오스의 불교 전례 역사, 그리고 이 불교가 어떻게 루앙프라방이라는 왕국의 수도를 만들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는지, 라오스 불교사와 성지 순례에 대한 남기자의 순례 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이 헌법이 밝히고 있듯 라오스 역사는요, 14세기 파응움 왕이 건립한 란산 왕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란쌍은 라오족이 건국한 최초의 통일국가였습니다. 란산 건국 전 라오스 지역에는요, 무엉이라고 불리는 마을 단위의 지배권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 산악지대였던 라오스에서요, 무엉은 도시국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 집권 국가인 란쌍이 건국된 이후에도
무엉은 한동안 지방 호족과 같은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메콩강에 인접해 있는 지금의 비엔티엔과 루앙프라방 지역에서는요, 비교적 세력이 큰 무엉이 형성됐습니다. 이웃 국가인 베트남 역사에는요, 반뜨엉이라는 무엉이 11세기 중반 베트남의 리 왕조와 교류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또 1404년에는요, 남쯔엉이라는 무엉에서 중국에 사절을 보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반뜨엉은 지금의 비엔티엔, 그리고 남쯔엉은 루앙프라방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이들 무엉을 중심으로 14세기에 통일국가가 등장합니다. 라오스 최초의 통일국가 란쌍은 당시 시행동 시행통이라고 불린 지금의 루앙프라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무엉 수아의 왕자 파응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라오스는 인접한 수코타이 왕국, 태국 지역이고요. 또 앙코르 왕국, 캄보디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한 태국 지역의 아유타야 왕국의 대립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파응움은 여기에 겹친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을 피해서요, 남쪽에 위치해 있던 앙코르 왕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곳에서 앙코르 공주와 결혼한 파응움은요, 앙코르의 장군으로 성장하면서 북쪽에 있던 아유타야와 대적하면서 메콩강 중부로까지 이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북진을 거듭하면서 세력을 넓힌 파응움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인 무엉수아에 귀환해서요, 1353년 란산 왕국을 건립합니다. 란쌍이라는 이름은 100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인데요. 코끼리가 수없이 많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아마도 그 인접해 있던 태국 북부의 란나 왕국이 쌀이 수없이 많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그 이름과 비교해서 우리는 코끼리가 많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파응움은요, 라오족을 규합해서 란산 왕국을 세웠지만 여전히 앙코르 왕의 사위로서 이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앙코르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란산 왕국에도 작용을 합니다. 특히 앙코르의 공주였던 파응움 왕의 부인, 왕비였던 케오캥야는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파응움은요, 왕비의 요청에 따라서 앙코르 왕국으로부터 불교를 도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라오스 최초의 불교 전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이 기원전 3세기,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도 아쇼카 왕의 전법에 의해서인데요. 아쇼카 왕의 전법사인 소나 스님, 그리고 우따라 스님에 의해서 불교가 전해진 지역이 수안나 부미, 즉 황금의 나라라고 불리는 바로 지금의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안나 부미가 구체적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미얀마, 타이, 말레이 반도, 수마트라 혹은 라오스를 지칭한다는 그야말로 각국의 주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황금의 나라라는 수안나 부미의 뜻이 황금색을 띠는 벼라는 설도 있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요, 각국의 주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인도 차이나 반도에 전래된 불교가 당연히 라오스 지역에도 알려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물론 뚜렷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인접 국가에 모두 불교가 전해졌으니 라오스 지역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라오스 지역에는요, 일찍부터 피신앙이라고 하는 토착신앙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중앙집권 세력의 등장도 비교적 늦은 이 14세기의 란산 왕국이 처음이다 보니까요, 불교의 확산과 정착도 이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능해지게 됩니다. 독실한 불자였던 케오캥야 왕비는요, 피신앙에 따른 희생제를 금지하고 불교를 받아들이라는 자신의 요청을 만약에 남편인 파응음 국왕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친정인 앙코르로 돌아가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 든든한 친정을 둔 왕비의 영향력이 꽤나 컸나 봅니다. 파응움은요, 왕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국내로는 피신왕의 희생제를 금지시키고요, 처가인 앙코르 왕국에는 스님들을 보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앙코르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20여 명의 스님과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을 함께 란산 왕국으로 파견합니다. 이때 파견단을 이끈 주인공이 스리랑카 출신의 마하탭 랑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전통을 둔 상자부 불교가 라오스에 뿌리 내린 시작점입니다. 불교는 국민들을 사상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인 동시에 당시에는 왕실의 정통성을 높이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상은요, 왕실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었죠. 앙코르에서는 스님들과 기술자를 파견하면서 상자부 불교의 3장, 즉 계율론서와 함께 불상을 전해줬습니다. 이 불상은 스리랑카로부터 전해져서 당시 앙코르 왕국에서도 국가의 보물로 여겨지는 불상이었는데요. 이 불상의 이름이 프라방입니다. 이 란산 왕국에 도착한 불상을 국왕은 국민통합의 구심점, 불교의 권위와 통치권의 상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대대적인 이윤식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불상이 지금의 비엔티엔을 지날 무렵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수도 시행동 시행통으로 이동해야 할 프라방 불상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하지 않았죠. 이를 본 국왕은요, 부처님께서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라며 비엔티엔에 사원을 짓고 불상을 봉안했습니다. 물론 전설에 따르면 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티베트의 불교를 전한 당나라 문성공주가 장안에서부터 모시고 왔던 불상이 토번왕국 입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라는 전설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티베트 불교 전래에 얽힌 이 전설의 이면에는 토착신앙, 즉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세력인 불교, 외부의 세력이 유입되는 것에 저항했다, 이러한 상징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불교를 통해서 새로운 사상과 권위의 구심점을 삼고 싶었던 파응움 왕의 바람이 마치 토번왕국과 같이 란산 왕국에서도 그리 쉽게 성사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파응움에 대한 이후의 기록도요, 이 같은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파응움은 란상이라는 통일 왕국을 세운 왕이었지만은요, 계속되는 정복전쟁에 국민들을 동원했고요, 무엇보다 지나치게 여색을 탐해 신하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왕자에서 쫓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 역사의 기록들을 해석해 보자면요, 국왕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꾸준히 영토를 확장했고 혼인 정책을 펼쳐서 지방 세력과의 통합을 추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펴든 이 파응움 왕이 중앙의 지배 세력, 그리고 지방의 호족, 무엇보다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그는 이 중앙 집권 체제를 완비하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을 합니다. 그가 왕좌에서 물러난 이후에 왕위는 그의 아들 쌈센타이에게 돌아갑니다. 이 쌈센타이는요, 아버지에 비해서 보다 유화적이고 무엇보다 지능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보입니다. 쌈센타이라는 그의 이름에는요, 30만 명의 타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쌈센타이는 즉위 후에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등록된 타이, 즉 지배 세력인 라오족이 30만이었다라는 뜻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라오족은요, 중국 윈난 지역에서 이주해온 타이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타이족은 지금의 태국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갔고요. 이 가운데 라오스 지역에 정착한 일부 세력이 11세기 무렵에는 이미 라오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즉 선주민들을 산악지역으로 몰아내고 정착한 타이족은요, 소수의 정복자였던 겁니다. 파응음 왕이 다른 지방무엉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또한 이런 민족적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학계의 관측입니다. 이런 선대왕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쌈센타이의 인구조사는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조치였습니다. 인구조사 결과 지배종족인 타오계, 즉 라오족은 30만 명, 비타이계는 약 40만 명이었는데요. 당시의 인구조사가 성인 남자에 한정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요,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한 란산 왕국의 당시 인구는 최대 200만여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들 모두를 란쌍이라는 단일한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국가의 틀을 견고히 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을 겁니다. 군대의 편성과 무엇보다 조세의 기반이 마련됐고 또 행정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했을 겁니다. 동시에 이 쌈센타이는요, 강무엉과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아유타야, 그리고 전통적 우방이었던 앙코르와 혼인 정책을 통해서 우호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무엇보다 왕실과 인연을 맺은 귀족이나 국가에 공헌한 인물들을 부왕으로 추대하면서 대접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쌈센타이 치세 40여 년간 란산 왕국은 비교적 안정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 또한 국왕의 지지 아래 자리매김해 나갑니다. 수많은 사원이 세워졌고요. 특히 승단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계층이 되었습니다. 사원은 단순한 종교적 장소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지역 사회의 교육 그리고 집회의 중추로도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쌈센타이의 사후에 왕권을 둘러싸고 다시 시작된 암투, 그리고 란산 왕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시작한 이웃 나라들의 압력으로 란쌍은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과 25년간 무려 7명의 왕들이 등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중에는 재위 기간이 1개월에 불과했던 왕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암살당하거나 쫓겨나야 했던 거죠. 이웃 국가인 베트남의 침략을 받아 이 시기 수도를 빼앗기는 일도 벌어집니다. 란산 왕국이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은 1500년 즉위한 위순나라 왕에 이르러섭니다. 위순나라 왕은 비엔티엔에 머물러 있던 이 프라방 불상을 수도로 이운합니다. 불교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프라방 불상이 마침내 수도인 시행동 시행통에 입성함으로써 이 불교는 란산 왕국에서 불가침의 권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라오룸으로 불리는 지배족, 그리고 라오퉁으로 불리는 피지배족을 모두 아우르는 기반 위에서 마침내 란산 왕국은 이 위순나라 왕의 손자인 세타티랏의 등극과 함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후 세타티랏 왕은요, 수도를 비엔티엔으로 이전하는데요. 이때 프라방 불상만은 시행동 시행통에 남겨둡니다. 이는 이 옛 수도의 기반을 두고 있던 기득권층, 그리고 그곳 주민들의 소외감을 다독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자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교의 최고 상징물을 남겨둠으로써 이 도시에 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불교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불교와 왕권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도 보여줍니다. 프라방 불상이 있음을 강조한 이름, 즉 성스러운 프라방의 도시라는 뜻으로 시행동 시행통은 그 이후부터 루앙 프라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까지 라오스 제2의 도시, 그리고 여행객들에게는 또 순례객들에게는 최고의 성지로 손꼽히는
루앙 프라방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이렇게 프라방이라는 불상과 함께 불교의 품 안에서 그 이름을 얻고 오늘날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548년) 세타트라시 란산 왕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불상을 앞세운 그의 귀국은 강력한 왕위 계승권자의 등장을 알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행렬이었습니다. 행렬의 선두, 화려하게 장엄된 에메랄드 불상 브라케오가 그의 권위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란산 왕국의 전성기, 가장 강성했던 시기를 연 세타티랏 왕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남기자의 순례보고서는 등극과 함께 란산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연 주인공, 바로 국왕 세타티랏의 이야기입니다. 란산 왕국은 이 세타티랏 왕에 의해 가장 큰 변형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그의 할아버지인 위순나라 왕과 그의 아버지 보티사라 왕이 다져놓은 정치 외교적 안정과 문화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아버지 포티사라 왕은 선대왕의 정책을 계승해서 토속 신앙이었던 피신앙을 금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피신앙의 사당에 불교 사원을 건립하는 등 그야말로 강력한 포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덕분에 이 시기 불교는 라오스인들의 생활 속에 더욱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포티사라 왕은 이웃국가였던 란나, 아유타야, 앙코르 왕국 등과의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적인 외교 구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란나 왕국 출신의 공주로 포티사라 왕과 혼인한 요캄티 공주와의 사이에서 1534년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세타티랏이었습니다. 그런데 1546년에 외가인 란나 왕국의 국왕이 아들을 두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됩니다. 비어버린 란나 왕국의 왕좌는 사위였던 포티사라 댁에 돌아갑니다. 란산 왕국의 국왕이었던 포티사랏은 불과 12살이었던 자신의 아들 세타티랏을 외가인 란나 왕국으로 보내서 왕좌에 앉힙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 포티사랏 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 란산 왕국은 왕좌를 둘러싸고 이복 형제들 간의 왕위 다툼으로 분열된 존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까지도 란나 왕국에 머무르고 있던 세타티랏에게도 이 아버지의 부고와 함께 왕국의 소식이 전해졌겠죠? 세타티랏은 귀국을 결심합니다. 무엇보다 왕국의 분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실과 귀족 그리고 백성의 마음까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강력한 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세타티랏의 눈에 들어온 것이 브라케오로 불리는 에메랄드 불상이었습니다. 당시 브라케오는 이 란나 왕국의 보물이었죠. 이 불상이 란나 왕국에 전해지기까지 그 행적은 전설과 이적으로 가득합니다. 란나 왕국에서 가져온 에메랄드 불상, 이 브라케오는 현재는 태국 왕실사원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세기 발리어로 작성된 에메랄드 불상 연대기를 살펴보면요. 브라케오는 인도의 파탈리푸트라에서 기원전 43년에 조성됐다고 합니다. 이 파탈리푸트라는 아쇼카 왕이 다스리던 바로 그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죠. 현재 인도의 파트나 지역입니다. 이 브라케오 조성 시기는 물론 마우리아 왕조가 사라진 이후지만 파탈리푸트라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불교의 중심지였을 겁니다. 다만 브라케오를 조성했다고 하는 이 나가세나라는 성자가 힌두교의 신 비슈누와 인드라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니 당시 파탈리푸트라에 힌두교의 세력이 커지고 있었거나 또는 힌두교와 불교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성자 나가세나의 예언에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이후 랑카디파, 라마라카, 드마라바티, 치앙마이 그리고 란창에 있는 5개 나라에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5개 나라는 지금의 스리랑카, 버마, 태국, 라오스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프라케오는 이후 300여 년간 파탈리푸트라에 머문 후에요. 스리랑카로 전해졌고 그 이후에 다시 버마의 아누라타 왕이 스리랑카의 경전과 에메랄드 불상의 전례를 요청함에 따라 이 인도 차이나 반도로 이윤됩니다. 하지만 프라케오는 스리랑카를 떠나 버마로 향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 지금의 캄보디아에 불시착합니다. 이후 앙코르, 아유타야 왕국을 거쳐 치앙라이 지역에 도착한 이후 1434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후 프라케오는 이 란나 왕국의 수도인 치앙마이로 옮겨져서 국가의 보물로 숭상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전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상세하게 가려낼 수는 없지만 이 프라케오 불상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는지를 짐작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프라케오의 행적을 예언한 성자 나가세나의 이름이 밀린다팡아, 바로 한역 나선 비구경에 나오는 비구 나가세나와 일치하고 그 활동 시기도 엇비슷해서 이 이야기에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동일 인물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세타티랏이 이같이 귀한 불상을 란산 왕국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란나 왕국에서는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 또한 없지만 세타티랏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상을 란산 왕국으로 모셔간다면 왕족들이 불상에 예경하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요. 물론 지극한 신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불상을 이윤해 감으로써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귀국한 세타티랏은 신속하게 이복 형제들을 제압하고 왕자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자신에게 패배한 형제들을 제거하는 대신에 그들을 용서하고 지방의 통치자로 보내는 유화책을 사용합니다. 그가 말했던 예경과 공덕, 바로 이렇게 구현된 게 아닐까요? 란산 왕국의 분열은 막았지만 여전히 위협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특히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 버마 쪽의 따웅우 왕국은 란상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의 여러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세타티랏이 란산 왕국으로 돌아간 지 불과 8년 후 그의 외가인 란나 왕국은 이 따웅우 왕국의 공격을 받아 붕괴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세타티랏은 이웃 국가인 아유타야 왕국과 동맹을 체결하면서 방비를 든든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죠. 세타티랏은 따웅우 왕국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남쪽 도시 비엔티엔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바로 이때 그 이전까지 왕국의 보물로 여겨지던 프라방 불상을 구수도인 시행동 시행통에 남겨놓음으로써 이후 도시 이름이 성스러운 프라방의 도시인 루앙 프라방으로 불리게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남기자의 순례보고서 라오스 2편을 같이 보시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이유로 1563년 천도를 단행한 세타티랏은 이 새 수도인 비엔티엔에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 사원을 짓습니다. 바로 본인이 란나 왕국에서 이윤해온 에메랄드 불상 프라케오를 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지어진 사원의 이름이 바로 호프라케오입니다. 프라케오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서 세타티랏이 창건한 호프라케오. 이후에 수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이 파괴와 재건을 거듭했고요. 현재 비엔티엔에 남아있는 호프라케오는 프랑스 식민 지배 시기에 재건된 모습입니다. 호프라케오는 프라케오 불상의 봉안처이자 왕의 개인 기도처였습니다. 이곳에 봉안된 프라케오 불상은 그야말로 란산 왕국 최고의 보물이자 이 불교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죠. 이러한 응집력의 결과였을까요? 세타티랏은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쥐락펴락할 만큼 강력하게 팽창하던 버마족 따웅우 왕국의 침략을 무려 2차례나 막아내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란나,
아유타야 등 이웃 국가들이 모두 따옹우 왕국에 무릎을 꿇었지만 세타티랏은 꿋꿋하게 버텨낸 거죠. 심지어 따옹우 왕국의 침략을 받은 이웃 국가를 돕기 위해서 원군을 보내기도 합니다. 란산 왕국은 이 당시 버마족의 침략을 막아낸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571년 세타티랏이 카족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불과 3년 후 란산 왕국은 결국 따옹우 왕국에 점령당해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세타티랏은 강성했던 란산 왕국의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이 라오스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가 강력한 지도력으로 외침을 막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프라케오 불상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 란산 왕국에는 이 프라케오 불상 이전에 이미 전해졌던 국가의 보물로 여겨지는 하나의 불상이 있었습니다. 14세기 란산 왕국을 건립한 파응움 왕의 왕비 게오캥야가 친정인 앙코르 왕국의 요청에 이윤해온 프라방 불상이었죠. 1502년 위순나라 왕에 의해서 이 수도에 봉안된 프라방 불상은 그때까지도 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프라케오가 란산 왕국에 전래되기 전까지 프라방은 불교의 구심점이자 절대적 신앙의 대상, 그리고 왕권의 확실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윗순나랏의 손자인 세타티랏이 형제들을 제압하고 등극하면서 새로운 예경의 대상, 왕권의 상징으로 프라케오가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가 이윤해온 프라케오 불상이 단순한 종교적 예경의 대상을 넘어서 기존 세력에 대응하는 어떤 신진 세력의 등장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비록 기존 세력에 대한 제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 프라방으로 대변되는 구세력과의 힘겨루기에서 세타티랏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타티랏이 비엔티엔으로 천도하면서 오랜 시간 이 왕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프라방 불상을 옛 수도에 남겨두고 대신 프라케오를 수도로 이윤해서 봉안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프라케오를 새로운 수도로 이윤하면서 프라방 불상이 남아있는 옛 수도의 이름이 성스러운 프라방의 도시라는 이름의 루앙 프라방으로 바뀌었다는 점 역시 이 옛 수도에 대한 배려 또는 기존 지배 세력을 존중하는 세타티랏의 유화적 자세의 결과는 아니었을까라는 상상도 더해봅니다. 사실 이 라오스의 역사는 여전히 선명하지 않습니다. 란산 왕국의 전성기를 연 세타티랏이 과연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지, 그의 정책이 어떠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라케오 불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연 세타티랏이 왕국의 활기를 불러오면서 외침을 극복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세타티랏에 대한 라오스인들의 존경과 사랑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프라케오 불상에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란산 왕국의 전성기를 연 국왕 세타티랏은 비엔티엔으로 수도를 옮긴 후 사원과 탑 등을 세워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갑니다. 그렇게 건립된 건축물들 가운데에는 이 힌두교의 영향과 인신공양의 전설이 담긴 사원도 있고요. 인도 아쇼카왕 전법사의 흔적이 서린 진신사리탑도 있습니다. 옛 수도인 루앙프라방에 건립한 사원에서는 당시 란산 왕국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란산 왕국의 종교와 문화를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이 타임캡슐과도 같은 라오스의 사원들과 탑에 대한 남 기자의 순례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강성했던 란산 왕국의 지도자 세타티랏은 버마족 따옹우 왕국의 침입에 대비해 수도를 비엔티엔으로 옮깁니다. 1563년 단행된 천도를 앞두고 비엔티엔에서는 대대적인 건설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국왕이 거처할 왕궁과 함께 에메랄드 불상 브라케오를 모실 사원도 지어졌습니다. 관공서, 귀족들의 거처와 도로 정비 등등 그야말로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사실상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건축물들을 배치해서 하나의 도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심이 되어줄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조선의 수도로 이 한양이 지목된 이후에 경복궁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성내에 여러 건축물들이 들어섰듯이 이 세타티랏은 새로운 수도 비엔티엔의 그 중심점으로 사원 한 곳을 지목합니다. 1563년 세타티랏이 세운 사원 왓시무엉입니다. 이 왓시무엉은 새롭게 수도가 된 비엔티엔의 배꼽, 즉 중심이었습니다. 원래 왓시무엉은 힌두교 사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바위 랑무엉이 있습니다. 지금의 태국인 크메르 왕국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이 바위는요, 이 사각형의 기둥 형태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사원이 세워질 때 시라는 여인이 사원 건립을 도우라는 꿈을 꾸고 스스로 이곳을 찾아와서 인신공양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당시 시는 임신한 상태였는데요. 기둥을 세우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뛰어들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돌기둥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시 여인이 인신공양을 한 자리이며 지금도 그녀의 영혼이 왓시무엉을 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굳이 목숨을 바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전에 지신, 즉 토지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공양하는 풍습에 따른 행위였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근현대까지도 힌두교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시신을 화장할 때 아내가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사띠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그런 사띠를 이 아내의 최고 미덕이라 여기고요. 암암리에 반강제적으로 사띠가 자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왠지 이 전설에서 힌두교의 이 사띠 관행이 연상된 건 글쎄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는 어쩌면 남편과 사별한 가련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사띠를 행한 여인을 여신으로 추앙하는 관습도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왓시무엉에 남아있는 시 여인에 대한 숭배의 흔적이 아마도 힌두교의 풍습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불러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도 또 범접하기도 힘들고 또 약간의 두려움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이 힌두교 사원에 대한 신비감, 외경심 더욱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숭배되던 사원을 세타티랏이 새로운 도시의 중심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신성하게 여겨지던 사원의 기둥을 도시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 신성한 사원을 숭배하던 토착민들의 지지를 단박에 끌어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왓시무엉을 도시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어쩌면 세타티랏의 정치적 포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왓시무엉은 지금도 비엔티엔을 대표하는 사원으로 여겨집니다. 지금도 중심 법당 안에는 이 불상 대신에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돌기둥, 바로 랑무엉이 우뚝 서서 참배객들의 예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시 여인을 기리는 제단도 마련돼 있습니다. 왓시무엉을 이 새 도시의 중심으로 낙점한 세타티랏은 왕국의 번영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의 대대적인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성한 탑으로 불리던 파탄루앙의 재건이었습니다. 파탄루앙은 기원전 3세기경에 마우리 왕조의 아쇼카 왕 시절에 조성됐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아쇼카 왕이 파견한 전법사들은 부처님의 가슴뼈 사리를 갖고 왔다고 하고요. 바로 그 사리가 이 파탄루앙에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탑은 13세기
크메르 제국의 침입 당시 파괴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탑을 세타티랏은 대대적으로 재건해서 왕국을 수호하는 그야말로 호국 불교의 중심지로 삼은 셈입니다. 진신사리가 봉안돼 있다는 파탄루앙은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장 신성한 탑으로 여겨집니다. 이 라오스 화폐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축물입니다. 탑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상징하는 3단의 정사각형 기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 한쪽의 면의 길이는 욕계의 경우 68m, 색계는 47m, 그리고 3층인 무색계는 29m입니다. 이 중심부로 올라갈수록 좁고 높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색계를 상징하는 중심부, 높이 솟아있는 탑의 높이가 무려 45m입니다. 탑 전체는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중앙탑을 중심으로 사방에 30개의 금빛 탑들이 줄지어 둘러싸고 있지만 이들 탑에는 순금이 아닌 금색의 도료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탑 주변으로는 회랑이 설치되어 있어서 탑돌이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세타티랏 왕이 재건한 당시 탑의 모습은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 파탄루앙은 1828년 태국에 침입을 받아서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 상당 기간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탑을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 특히 이 라오스 지역에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산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 겸 탐험가였던 루이스 델라포트가 1867년 바로 이 파탄루앙을 조사해서 상세한 도면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19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1940년에 발발한 프랑스와 태국의 전쟁, 그리고 이어진 2차 세계대전으로 탑의 복구는 계속 미뤄지고 또는 복구했다가도 다시 파괴되는 비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재의 파탄루앙의 모습은 근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파탄루앙이 란산 왕국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41년 라오스를 방문한 네덜란드의 상인 게리트 반 우이스토프는 당시 국왕이었던 수리아 왕사로부터 지극한 환대를 받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파탄루앙이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수도에 많은 외국의 상인들이 있었고 또한 진귀한 상품들이 거래되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비엔티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비엔티엔을 왕국의 수도로 정착시킨 세타티랏은 수도를 이전하기 전에 옛 수도였던 루앙프라방에도 그야말로 손에 꼽히는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1559년 왕실 사원으로 건립된 왓시행통입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전형적인 란산 왕국 그리고 루앙프라방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학적으로도 주목받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왓시행통을 둘러보고 감상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왓시행통은 한눈에 보아도 비전문가의 눈에도 아름다운 사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웅전은 정교한 금채색과 함께 모자이크 장식으로 덮여 있어 참배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읍니다. 중심법당 뒤편, 벽 전면을 차지하는 이 모자이크 장식은 거대한 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부렵게 가지를 뻗고 있는 나무 주변으로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동물과 또 천상의 생명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도상이라서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본전 옆에 있는 작은 법당 외벽에는 당시 란산 왕국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표현돼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붉은 바탕의 외벽 위에 장식돼 있는 다채로운 빛의 모자이크 장식은 그 정교함과 아름다운 빛깔로 사람들의 탄사를 불러옵니다. 왓시행통이 이처럼 아름다운 사원으로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외부의 침략에도 약탈당하거나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도가 이미 비엔티엔으로 옮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란산왕국 시대 대부분의 건축물은 목조로 지어졌습니다. 이 수많은 전란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런 라오스에서 이 와시행통은 란상 시대의 건축물의 아름다움, 그리고 당시의 조각, 미술, 공예의 수준을 전해주는 타임캡슐과도 같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스님이 상주하는 사원에 와시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우리말로 사찰이라는 뜻이죠. 와시행통을 비롯해서 와시무원과 같이 대부분의 사원들이 왓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스님이 계시지 않는, 상주하지 않는 사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호라고 부릅니다. 프라방 불상이 봉안돼 있었지만 왕궁에 있었던 법당 호파방, 그리고 에메랄드 불상인 프라케오가 봉안돼 있었으나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호프라케오가 대표적입니다. 스님이 거주해야만 진정한 사원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닐까요? 지금도 와시행통에는 수백 명의 스님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시행통을 방문했던 날,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태양볕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당에서는 동사 스님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작은 꼬챙이를 하나 들고 그 돌틈 사이사이 비집고 올라온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또 다른 스님들이 따르며 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손을 따라서 라오스의 불교는 굴곡진 과거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루앙프라방의 아침은 황색 가사를 두른 스님들의 느린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 이 루앙프라방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긴 탁발 행렬은 이 도시의 트레이드마크이자 또 라오스를 찾는 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체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란산 왕국의 마지막 계승자였던 루앙프라방 왕국, 그 중심지였던 루앙프라방은 옛 왕국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자 또 오늘날 라오스 불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라오스 불교에 대한 남 기자의 순례 보고서에서 란산 왕국의 마지막 이야기 만나보시죠. (1694년) 수리아 왕사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후 란산 왕국은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후손들은 위엥짠, 지금의 비엔티엔이나 루앙프라방, 그리고 참파삭을 중심으로 이 세 개의 소왕국으로 분열됩니다. 주변국에 급변하는 정세도 이 란산 왕국을 괴롭힙니다. 동쪽의 베트남, 서쪽의 미얀마, 북쪽의 중국과 고산족, 남쪽에 시암이라고 불리던 태국의 옛 왕국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암은 1777년 가장 남쪽에 있던 참파삭 왕국을 시작으로 1779년엔 위엥짱과 루앙프라방을 모두 점령하며 옛 란산 왕국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란산 왕국 전역이 태국의 속국이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1778년 위엥짠을 점령한 시암은 이 프라케오와 프라방 불상을 모두 시암으로 가져갑니다. 프라방은 1860년 반환됐지만 프라케오는 지금까지도 태국의 왕실사원에 봉안돼 있습니다. 라오스를 지배하게 된 시암은 위엥짱과 루앙프라방 그리고 참파삭에 각각 짜오라고 불리는 왕을 두어서 이 란산 왕조의 후손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열 정책의 일환이었고요. 결국 시암의 의도대로 각 지역은 서로 반목과 경쟁을 벌이면서 단합된 국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 시암의 지배 흔적은 비엔티엔의 사원 왓 시사케에서 보입니다. 1818년 건립된 이 사원은 본당 주변으로 회랑을 두르는 태국 사원 양식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덕분에 이 1827년 비엔티엔을 초토화시켰던 이 시암의 공격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비엔티엔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손꼽히면서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라오스 대표 사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네요. 1805년 위행짠 왕국의 짜오로 등극한 안우엉은 루앙프라방과 참파삭 그리고 치앙마이 등의 세력을 규합해서 독립을 위한 군사 행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힘은 미약했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827년에 14,000여 명에 불과했던 안우엉의 연합군은 무려 16만 명에 달했던 시암군에 완패하고 맙니다. 위행짠은 철저히 파괴당했고요. 주민들은 개간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안우엉은 베트남으로 간신히 도망쳤지만 결국 사로잡혀서 이 가족과 함께 방콕으로 압송됐습니다. 당시 방콕에서 활동하던 한 독일인 선교사는 안우엉이 고문 도구들이 보이는 철창 안에 갇혀 피로와 학대로 기운이 소진해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태국의 역사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국, 즉 시암의 점령지였던 위행짠의 지휘관에 불과했던 안우엉의 반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라오스 역사에서는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란산 왕국의 후예가 벌였던 시암과의 독립전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우엉의 저항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이웃국과 벌인 라오스 역사 최대 규모의 독립 무력 투쟁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결과는 비록 실패였지만 라오스인들의 평가가 각별한 것도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반란이든 전쟁이든 이 안우엉의 저항은 란산 왕국이 보여준 사실상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이후 란산 왕조의 후예들은 이렇다 할 저항이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 사이 라오스 국토에 대한 베트남과 시암의 침입, 점령은 반복됐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반도 진출과 점령이 가속화되면서 라오스는 결국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프랑스는 위행짠, 참파삭, 그리고 루앙프라방 왕국에 대한 종주권을 시암으로부터 넘겨받은 후에 이 세 개의 소왕국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을 통합해서 라오스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비록 루앙프라방 왕국은 1975년 라오스에서 공식적으로 군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라오스 왕국은 이미 프랑스 식민 지배 시기 이전부터 식물 상태에 빠져든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라오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야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베트남 전쟁과 라오스의 공산화 등에 또다시 휩싸이면서 내전이 벌어졌고요. 1975년 파테트 라오 집권기까지 라오스의 혼란은 계속됩니다. 1947년 라오스는 독립하면서 헌법에 불교를 국교로 명시합니다. 덕분에 불교는 라오스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잡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벌어진 집권 세력의 분열 그리고 노선 대립으로 이 라오스 불교계도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우파의 왕정 세력 그리고 공산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파테트 라오의 대립은 초기에는 우파 왕정 세력이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4분 오열돼 있던 란산 왕조의 후예, 즉 왕족들 중에는 이 파테트 라오에 깊숙이 가담한 인물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불교계가 파테트 라오와 손잡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우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전략, 그리고 전술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불교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했던 붓다의 사상은 공산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라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내세워서 파테트 라오와 손을 잡습니다. 전국의 사원 그리고 스님들은 이 파테트 라오가 라오스 전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산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바테트 라오가 정권을 잡게 되죠. 집권당이 된 라오 인민혁명당은 파탄 루앙에서 대규모 축하 집회를 가졌습니다. 라오스 최고의 불교 성전에서 열린 공산 정권의 집권 축하 집회, 마치 라오스 불교의 운명을 보여주는 단면과도 같았습니다. 현재 라오스 불교계는 상가라자로 불리는 최고 지도자, 즉 승왕을 중심으로 구성된 장로회에서 교단의 주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자치권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교단은 어디까지나 라오스 국가건설 종교부의 관장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원은 각 지역의 교육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98%가 불자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러한 통치체계, 지배체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라오스의 국민들은 공산 정권의 장기 독재,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그리 녹록지 않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야 어찌되었든 국민들의 생활 속에 불교가 깊숙이 자리 잡고 그들의 신심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루앙프라방의 아침을 깨우는 탁발행렬은 이 라오스 불교의 오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행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탁발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과 신행에도 관광객과 관광산업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 또한 오늘날 라오스 그리고 라오스 불교계의 현실입니다. 루앙프라방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인근 상점의 상인들이 이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한 보시물과 돗자리 등을 구입해서 주민들과 함께 탁발에 동참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이색적인 체험 행사이기도 하고요. 불자들에게는 공덕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라오스의 상인들에게 탁발 체험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점점 더 중요한 관광 상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 보존된 자연 또한 라오스의 가장 큰 매력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오스 중부의 작은 시골 마을 방비엥,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라오스 최고의 관광지죠. 마치 요정이 나올 것 같은 숲속의 푸른 연못이다라고 불리는 이 블루라고는 젊은이들에게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버기카라고 불리는 오프로드 전용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거나 이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동굴을 탐험하고 또 짚라인에 매달려서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를 날아다니는 이 짜릿한 체험도 라오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상품으로 손꼽힙니다. 성지 순례객들에게도 이 라오스에서만큼은 신심 가득한 순례의 길 사이사이에 즐거운 체험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라오스를 찾는 관광객들 가운데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막 문을 여는 라오스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오랜 경제 봉쇄와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라오스의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 멈춰 있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씩 문을 여는 라오스에서 변화는 더 빠르게 보일 뿐입니다. 또한 알려지지 않았기에 그들이 보여주는 삶과 문화는 더욱 이색적이고 그만큼 우리의 눈은 호기심으로 덮여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찬양 또는 근거 없는 비난 모두 섣부른 행동입니다. 그들이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도반이며 세계 일화의 한 송이 꽃입니다. 그 꽃이 더욱 크고 아름답게 피어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만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은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라오스로 가는 길이 조금씩 넓어지길 바라며 라오스에 관한 남 기자의 순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